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당신을 승리로 이끄는 것은 바로 최고의 성공 전략. 적을 알면 백전백승. 36개 전략을 알면 성공이 보인다. 성공 전략가 송진구 교수의 36개 전략으로 승부하라. 성공한 기업들의 성공 전략과 성공에 필요한 핵심 전략을 소개한다. 상황 1, 상황 2. 경쟁 사회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36개 전략으로 승부하라. 지금 시작합니다. 저자. 안녕하십니까, 송진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연령이 아주 다양한 분들이 오셨어요. 네, 아주 젊으신 분도 오시고 어머님도 오셨습니다. 어머님하고 아까 잠깐 시작하기 전에 얘기를 했는데 자제분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이 많다고 그래요. 오늘 얘기는 뭐 전체적으로 그런 얘기를 해드립니다. 사람은 누구나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경쟁하거나 또는 이런 전쟁을 할 때 내가 적의 약점을 알 수 있으면 어떤 전쟁이나 경쟁에서도 이길 수 있어요. 근데 거꾸로 내 약점이 적한테 노출이 되면 어떤 상태에서도 나는 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오늘 강의는 이제 그런 내용의 강의가 될 겁니다. 오늘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거를 생각해 하세요. 내가 개인적으로 또는 회사에 다니는 분은 내 회사 전체가 또는 우리 더 큰 조직에서는 우리 그룹이 우리 조직과 우리 그룹의 최대 적은 누군가를 고민해 보세요. 그게 첫 번째 숙제입니다. 두 번째 숙제는 이 강의의 중반을 지나게 되면 제가 36개 전략 중에 5가지 전략을 말씀드릴 거예요. 그 중에 답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게 두 번째 숙제예요. 그걸 생각하시면서 제 강의를 들으시면 될 겁니다. 원래 36개는 2000년 전부터 중국에서 내려오는 전쟁에 관한 전략이에요. 2000년 전에 누가 쓴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근데 그 수많은 전쟁 중에 36개 전략이 쓰이지 않았던 적은 없을 정도로 굉장히 대단한 전략들입니다. 36개 전략 중에 기억나는 거는 있으신가요, 혹시? 좋죠. 주랭랑. 주랭랑밖에 없어요. 근데 원래 36개는 뭐냐면 1개부터 1, 2, 3, 4, 5, 6, 7, 8, 35, 36, 36가지의 계략과 전략이에요. 그래서 1개가 만천과인데 1개부터 35가지에도 도저히 적을 이기지 못할 경우에는 마지막에 주랭랑. 요즘 우리말로 하면 작전상 후퇴를 하라 이 소리예요. 자, 후퇴는 패하는 걸까요? 패하지 않는 걸까요? 패하지 않는 겁니다. 패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제가 36개를 얘기하면 후퇴를 물어보면 대부분이 후퇴는 패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후퇴는 지금 내가 적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작전상 후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와서 준비된 상태에서 적을 이기는 건데 우리는 대부분 그 상태에서 후퇴하지 않고 뭐예요? 너 죽고 나 죽자. 그러는 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게임에서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36개 전략을 2000년부터 내려오던 전략을 중국에 있었던 전략인데 그 전략을 제가 전 세계 기업 사례들이 있어요. 미국, 일본, 스웨덴, 독일, 우리나라 이런 사례들을 한 500개 정도를 모아서 요걸 1대1로 매칭을 시킨 거예요. 36개 중에 1개 만천과에는 어떤 거? 2개, 3개, 35, 36개. 그래서 36개 전략을 아는 사람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전쟁을 할 경우에는 이건 게임은 시작 하나 많아요. 끝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상 36개 전략을 다 하려면 32시간이 걸리니까 그 중에 5가지 사례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 강의를 듣는 분들이 직장에 다니는 분이든 사업을 하시는 분이든 또는 학생이든 그냥 일반 자연인이든 꼭 현장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이니까 오늘 5가지 전략 중에 하나만 가져가셔도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자, 우리나라 직장 한번 볼까요? 이 중앙선대위가 조사한 걸 제가 자료를 보여드리는데요. 고용 불안이 있습니다. 고용 불안. 직장에 다니는 분들 중에 40대 기준으로 고용 불안감이 91%예요. 그 직장인들 중에 갖고 있는 고민은 출근하는 10명 중에 9명이 내 직장에 관한 불안감을 갖고 있다 이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 조직에서는 회사에서는 사람을 3등급으로 나눠서 관리합니다. S등급, R등급, C등급이에요. S등급은 스페셜리스트, 이 사람 최고예요.
전체 구성원 중에 약 10% 정도 됩니다. 10%. R등급은 레귤러한 사람들이에요. 보통 사람들. 이 사람들은 80%예요. 근데 C등급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C급이다 이런 거 있죠? 그 C등급은 전체 구성원 중에 10% 정도 됩니다. 자, S급, R급, C급 중에 누가 가장 나는 이 직장에 오래 남아있길 원할까요? R급. 아니에요. R급 아니에요. C급. C급이에요. 그 욕구가 C급이 가장 강합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갈 데가 없어. 그러니까 애착이 가장 심해. S급, R급, C급 중에 그 직장에 나는 괜찮아. 언제든지 뭐 난 나갈 수도 있고 난 올라간 데가 많아. 이런 급은 뭘까요? S급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서 점점 차이는 벌어져. S급은 훨씬 더 자신 있게 일합니다. C급은 점점 자신이 없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장 직장에 다니는 분들도 그렇고 우리 커가는 자제분들도 나중에 크면 그런 시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보면 좀 잔인한 시장입니다.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게 직장을 다니는 분들 중에 약 91%는 고용의 불안감을 느끼고 있고 그 중에 약 40대 82% 정도는 지금 직장에서 잘리면 회사가 그만 망하면 갈 데가 있느냐? 82%갈 데가 없어요. 남 얘기가 아닙니다. 갈 데가 없어요. 근데 더 위험한 게 뭐냐면 직장에서 잘리면 갈 데가 없는데 내가 어디를 가기 위해서 경력을 개발하는 걸 상담하든지 내 미래의 개척에 대해서 준비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냐? 100명 중에 약 76명은 준비를 안 해요. 안 해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들 보고 그런 말씀을 합니다. 당신들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사람들, 당신들은 가족에 대한 책임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 결혼 안 한 사람 총각들은 직장 다니다 잘리든지 회사가 망해도 괜찮아요. 자기 혼자 문제가 있으면 돼. 그죠? 결혼을 했든지 부인이 있든지 아이들이 있으면 어른들을 모시고 살면 혼자 직장을 그만둔다고 끝날 일이 아니에요. 그건 누구야? 가족 전체의 문제지. 그게 무책임한 거예요. 그래서 직장을 다닐 때 저는 준비하라고 얘기해요. 그게 전략이에요 또. 크게 뭐 지금 오늘 뭐 시간상 길게는 말씀 못 드리고 그럼 어떻게 준비하느냐 두 가지로만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앞으로 70까지 일을 해야 됩니다. 70까지. 한국 사람 평균 79.1세를 살아요 현재. OECD 국가 중에서 상위 랭크예요. 2년 지나면 우리가 일본 사람보다 더 오래 산다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데 우리 미래를 위해서 충분하게 준비되는 그런 세계에서 두 가지 중에 하나는 기존에 있는 돈을 부를 나누는 게임에 들어가는 시장이 있어요. 돈이 있는데 그 나누는 게임이 이렇게 자격증 시장이에요. 우리 주변에 흔히 자격증 따는 것 중에 고급 자격증이 있잖아요. 뭐예요? 변호사, 사법고시 자격증, 의사 자격증 이런 거잖아요. 그거 말고 자격증 많아요. 직장 다니면서 그 준비하라 이거예요. 준비하지 않으면 무책임한 가정이라 이거야. 그게 기존에 있는 돈. 예를 들어서 의사나 변호사는요, 좋은 자격증이긴 하지만 그 사람들이 없는 돈을 창출하지 못해요.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 기존에 있는 돈을 나누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병을 치료해 줄게. 그럼 날 돈을 줘. 오케이? 내가 당신 소송을 대행해 줄 테니까 소송에서 이기면 나를 돈을 줘. 이런 거예요. 이게 기존에 있는 부를 나누는 시장이에요. 두 번째 시장이 뭐냐면 기존에 존재하지 않는 부를 창출하는 시장이에요. 이거 창업이라고 그래. 쉬운 말로. 그리고 직장 다니면서 열심히 일하는 이런 분들이에요. 둘 중에 하나의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쪽이 됐든 준비를 해야 된다 이거지. 그게 가장이 가족에 대한 책임이에요. 그거 안 하고 나는 오늘 뭐 회사에서 열심히 문제 없기 때문에 오늘 열심히 나갔어? 내일 또 나갈 거야? 그러면 가족은 어떤 오해하냐면 우리 남편은 지난달에도 월급을 받았기 때문에 이달에도 월급을 받을 거라는 착각을 해요. 이건 착각이에요. 이런 것들의 처음과 끝은 어디냐? 저는 전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략이 있으면 그 와중에서 살아나는 거고 전략이 없으면 평범한 상태에서도 경쟁력을 잃게 되는 겁니다. 아주 심각하면 자살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평소에 준비한 사람들은 그걸 피해갈 수 있어요. 준비하지 못하죠?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만큼 한국은 어렵습니다. 자, 기업의 평균 수명 기업 마찬가지예요. 개인뿐만이 아니에요. 기업도 마찬가지다. 맥킨지에서 분석한 걸 보면 1935년도에 기업의 평균 수명이 90년이었어요. 90년. 사람으로 보면 90세까지 살았어요. 평균 기업의 수명이 점점 줄어서 2005년도에 기업의 평균 수명이 15년으로 줄었어요. 자, 여러분 이 커브가 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커브인데 지금 지나면 더 내려갈까요? 아니면 올라갈까요? 더 내려갑니다.
옛날에 90살까지 살았는데 지금은 중학생 나이에 세상을 마감하는 거예요. 아이로, 사람으로 치면. 이건 점점점 더 내려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서운 게 이런 거. 이런 경우들이 왜 생기냐면 외부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요. 내부 구성은 열심히 합니다. 근데 외부 환경에 적응을 못하면 망할 수밖에 없어요. 미국의 포춘이라는 잡지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세계 최고의 기업들을 뽑아요. 1등부터 500등을 쫙 순서를 매깁니다. 우리 기업 여기 13개밖에 못 들어가요. 세계 최고의 기업 500개가 딱 정해지면 정해진 날로부터 15년이 지나면 그 중에 반이 날아가요. 망하는 거예요. 몇 년 만에? 15년 만에. 모든 거엔 전략이 다 있어요. 세상의 모든 일엔 전략이 다 통합니다. 부부 간에도 전략이 있고 가족 간에도 전략이 있어요. 아이들 공부시키는 전략이 필요하죠? 하물며 기업의 전략은 말할 수가 없죠. 모든 게 다 있어요. 자, 제가 그림 2개를 보여드릴 텐데, 이 두 그림은, 제가 2년 전인 것 같아요. 2년 전에 태국으로 겨울에, 한국에서는 겨울에 골프를 못 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겨울에는 태국으로 골프를 치러 가는데, 거기서, 가면, 한국은 골프장에 백이 내리는 대로 캐디들이 정해져 있어요. 도우미들이. 근데 거기에 일부 골프장은 가면 캐디들이 쫙 줄 서 있습니다. 그 중에 고르는 거예요. 캐디들이. 그때 우리가 갔을 때, 여기 갔을 때 우리가 대두회, 제가 그 모임이 몇 개인데 그 중 하나가 대두회라는 모임이 있어요. 머리 큰 사람들의 모임. 좋아하시네요. 대두가 콩두가 아니고 이게 머리 큰 사람들의 모임. 그때 4명이 갔었는데 그 4명 중에 제가 막내였어요. 대두회. 저보다 더 큽니다, 그 사람들은. 가서 딱 내렸는데 그 중에 이 아까 그림에 보여드렸던 이 젊은 친구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쫙 있는데. 이게 우리한테 시선이 다 그쪽으로 딱 쫄렸어요. 우리가 4명 중에 이 둘 중에 누구를 고르겠어요? 우리 여러분들이 남자라면. 젊은 사람 고르겠죠. 왜요? 예쁘니까? 그때 사실은 우리 4명 중에 3명이 이 야라는 이 친구를 고르려고 난리가 났어요. 그냥 두면 싸우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정리를 했어요. 형들 중에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누구야 그랬더니 대대 회장. 일명 세수대야, 세수대야. 그 형한테 형이 하라고. 왜? 세상 살아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나머지 정해가지고 딱 나가세요. 저는 이 할머니를 골랐어요. 할머니. 왜? 이게 전략이에요. 이게 골프장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공을 치러 나가는데 이 야를 고른 그 형은 막 입이 귀에 걸렸어요. 제일 예쁜 아가씨가 걸렸다 이거지. 그래서 치는데 막 거리가 보통 사람보다 더 나가. 보통 때보다. 우리 다 비슷하게 치거든요. 다 잘 칩니다. 근데 세컨샷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세컨샷부터. 물어보면 거리가 얼마 남았어요? 왼쪽이 높아요? 오른쪽이 높아요? 물어보면 이 친구가 아는 게 없어요. 물어보니까 그 골프장이 온지 2주 됐대, 2주. 완전 생초보예요. 이 할머니한테 저는 세컨샷부터 물어보니까 그야말로 귀신같이 알아요. 얼마 남았다. 제가 볼 때는 왼쪽이 높은데 오른쪽으로 치래요?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한테 여쭤봤더니 골프장이 한 15년 정도 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태국 골프에 산 증인이래. 근데 게임이 끝났는데 대부분 돈은 제가 땄어요. 한국에서 칠 때는 비슷한데 그 대부분의 돈을 잃은 사람이 야를 골랐던 그분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골프장에서는 골프장에 맞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근데 만약 다른 상황이라면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 전략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얘기인데요.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됩니다. 전략적으로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전략적으로. 매사에 모든 게 다. 전략은 나쁜 게 아니에요. 전략은 좋은 거예요. 전략은 패하지 않는 거예요. 전략은 아이를 잘 키우는 거예요. 전략은 사업을 잘하는 거예요. 전략은 내 미래를 어떻게 설계할까를 계획하는 게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방송 듣고 나셔서는 무슨 일을 하든지 입에 항상 말을 얘기할 때마다 전략을 얘기하세요. 전략. 그러다 보면 내 머릿속에 전략이 생겨납니다. 그냥 단순하게 행동하지 않아요. 단순하게 행동하면 집니다. 게임에서 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36개 전략 중에 36가지 중에 5가지만 소개를 한번 드립니다. 자, 36가지 중에 첫 번째가
15개입니다. 15개. 조호리산이라는 전략이에요. 조호리산. 호랑이를 산에서 끌어내라 이거예요. 누가 유리한 쪽으로? 내가 유리한 쪽으로 끌어내라. 자, 강아지도 내 집 앞에서 싸우면 얼마 따고 들어간다고 그래요? 50점 따고 들어갑니다. 그 전략으로 보시면 돼요. 50점 따고 들어갑니다. 이 사례가 어디서 나왔냐면 옛날에 그 동주 말년에 위장공의 셋째 아들인 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주. 아주 나쁜 사람이었어요. 주라는 사람이, 이 국가의 대부였던 석작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국가의 대부예요, 이 사람은. 석작의 아들 석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석후도 아주 망나니예요. 주하고 똑같아. 둘이 합심을 하고 돌아다니다가 이 위장공의 왕위를 물려받은 사람이 위장공의 첫째 아들이었는데 왕이 된 거예요. 근데 주가 그 왕의 셋째 아들이에요. 자기네 집에 불렀어, 하루는. 조청으로 왕을 초빙한 거예요, 큰형을. 초빙해서 만찬을 하다가 주가 직접 칼로 형의 목을 쳐가지고 형을 죽였어요.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됐어. 근데 그 나라에 있던 충신들이 가만히 안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이래서는 안 된다. 일어나자. 그런데 그 석작의 이 대부, 국가의 대부였던 석작이 지금은 아니야. 지금 우리가 일어나면 우린 다 죽을 거야. 왜? 왕권과 병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나쁜 왕이거든요. 그 사람 때가 오길 기다렸어요. 누구한테 유리한 때? 나한테 유리한 때. 그래서 기다렸는데 이 주가 석작한테 석후를 보냈어요. 아들을. 고민이 뭐였냐면 형을 죽이고 왕이 됐으니까 주변에서 왕으로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당시는 각 나라들이 있고 그 나라를 통치하는 천자라는 황제가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각 왕들은 천자의 인정을 받아야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천자의 인정을 받고 싶은데 못 받는 거죠. 그때 이 석작이 한 가지 아이디어를 줍니다. 내가 편지를 써줄 테니까 진나라의 진환공을 찾아가시오. 그럼 진환공이 당신을 천자한테 소개를 시켜줘서 당신을 왕으로 인정받게 해줄 겁니다. 라고 추천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는 그 얘기를 듣고 경호부대 일부를 데리고 진나라로 갑니다. 그 사이에 석작은 손가락을 잘라서 혈서를 써요. 중국 사람 우리하고 틀려. 우리는 이렇게 깨물어 쓰잖아요. 그래서 잘랐어. 이 주는 이러이러한 놈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여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못 죽입니다. 왜? 병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 경호부대만 끌고 지금 진나라로 보냈으니까 환공께서는 이놈을 잡아만 주십시오. 우리가 나머지 해결하겠습니다. 주가 인정을 받으려고 진나라로 간 사이에 환공이 주가 온 거를 감옥에 가두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진나라에서 이 소식을 듣고 충신들이 가서 그 주라는 왕을 주사를 해버렸어요. 왕권을 다시 세운 거예요. 이게 뭐냐면 조호리산 전략이에요. 주가 아무리 나쁜 사람이지만 나쁜 왕이지만 나쁘다고 거기에서 내가 불리한 상황에서 왕을 제거하려고 그런다면 다 죽고 마는 거죠. 그죠? 누가 유리한 쪽으로? 내가 유리한 쪽으로 적을 이끌어라 이거. 이게 조호리산 전략이에요. 잊지 마세요 이거. 상품이 시장에 새로 나올 때 이런 전략들을 많이 씁니다. 이 전략을 쓴 회사가 있어요. 조호리산 전략을 제가 볼 때 가장 잘 쓴 회사가 김치냉장고 회사예요. 자, 김치냉장고 하면 기억나는 거 뭐예요? 브랜드? 딤체잖아. 딤체. 네. 이 딤체는요, 전자제품 시장에서 삼성과 LG를 이긴다는 건 상상도 못해요, 한국에서. 근데 이 회사는 조호리산 전략을 써서 삼성과 LG를 이긴 회사예요. 원래 이 딤체를 만든 회사는 뭐였던 회사냐면 자동차 부속품을 만들던 회사였어요. 자동차 부속품 아시죠? 그걸 만들어서 이제 뭐 무슨 H자동차 이런 데다 납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회사에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야, 그거를 우리가 자동차 부품만 만들지 말고 다른 걸 한번 해보자. 그래서 생활 가전형 제품을 해보자 그래서 이 시장에 들어왔는데 그 담당자들이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일본에는 다른 나라에 없는 냉장고가 있는 거예요. 그게 스시 냉장고입니다. 그 왜 초밥이나 이런 거 넣는 냉장고죠. 회를 숙성시키는 거예요. 프랑스에는 다른 나라에 없는 냉장고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와인 냉장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를 가만히 보니까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없는 식품이 있는 거예요. 김치가 있는 거예요. 원래 이 냉장고는 서구에서 들어온 거잖아요. 냉장고의 원래 기능은 건식품을 보관하는 기능이에요. 맥주나 뭐 이런 것들 시원하게. 근데 이게 들어오면서 한국에서는 습식품, 김치나 장류를 보관하는 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한국에서는 그 냉장고에 김치를 넣으면 김치가 쉬는 거예요.
그래서 주부들이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뭐 별다른 방법은 없었죠. 그 이 만두라는 회사가 여기에 들어와서 지금 이 김치냉장고 시장이에요. 여기 에어컨 시장만 해요. 에어컨 1조 1000억쯤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서 막 TV하고 라디오에 광고하려고 할 때 전문가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세상에 없는 제품을 TV나 라디오에 광고를 하게 되면 캐즘이라는 데 빠질 우려성이 있습니다. 그러지 말아요라고 했어요. 캐즘이 뭐냐면 계곡이에요, 계곡. 우리가 시장에 어떤 제품이 나오면 일반적으로 그게 쫙 성장할 거라고 보는데 가다가 계곡으로 빠지는 거예요. 잘못 빠지면 여기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캐즘이라는 위험한 거기 있기 때문에 TV에 바로 광고하지 마시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럼 뭐를 할까요? 그랬더니 전문가들이 그러면 구전 마케팅을 활용하시오. 그래서 구전. 입소문이죠? 네. 그래서 만도가 그때부터 찾기 시작한 것이 구전 마케팅을 누가 잘하나를 찾기 시작한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무서운 조직들이 있어요. 3대 패밀리라고 그러는데 미국에 마피아 있어요. 아시죠? 일본에 야쿠자, 홍콩에 삼합회 아시잖아. 무서운 애들이에요. 이 세 개가 무서워하는 애가 한국에 있다잖아요. 부녀회. 이 부녀회에 딱 걸리면 당할 수가 없어요. 당할 수가 없어요. 동네 미장원 망하는데 부녀회한테 찍히면 6개월밖에 못 갑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구전을 가장 잘하는 조직으로 부녀회를 뽑았는데 부녀회 중에 어디 부녀회를 뽑았냐면 전국 부녀회 중에서 파워가 가장 강한 강남 부녀회를 뽑았어요. 그래서 강남 부녀회 회장단 2000명을 뽑았다네 그때. 그래서 한국의 정치, 여성 정치인, 여성 경제인들 뽑아가지고 김치냉장고에다 김치를 넣어서 그걸 2000명한테 뿌렸대요. 조건. 이 냉장고를 3개월간 공짜로 사용하세요. 3개월이 지나고 나면 반값에 사시든지 아니면 그냥 반품을 하세요. 근데 딱 주니까 강남 분야에서 딱 받아본 거예요. 뭐 이런 게 와, 뭐 그냥 별스럽지 않고 우리 냉장고 큰 거 있는데. 근데 김치 냉장고를 써보니까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김치가 보통 일반 냉장고에서는 3주 정도, 3, 4주 되면 쉽니다. 네. 그죠? 근데 여기 넣으니까 김치가 안 쉬는 거예요. 이때 여성의 파워가 발휘가 됐는데 여성들은요, 뭐 다 마찬가지겠지만 남들이 모르는 비밀을 알면 이걸 누군가한테 얘기를 안 하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잠을 못 자. 이게 하루 이틀 얘기하면 잠을 못 자고 이게 3일 넘어가면 가는 데가 병원을 가는 거야.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돼. 그래서 이 김치냉장고 이 세상에 이런 신기한 게 있다라고 옆동에 얘기하려다 보니까 옆동의 부녀회장도 그걸 받은 거예요. 남이 아는 얘기 안 하잖아. 재미가 없잖아. 그래서 이분이 한 게 주변에 다 갖고 있으니까 친정으로 전화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친정. 제주도, 부산, 뭐 서산 이런 데로. 전화해가지고 한 2시간 얘기합니다. 여성은 절대 다 아시겠지만 본론을 먼저 얘기하지 않아요. 한 2시간 하고 끊을 때 뭐라고 끊냐면 너 혹시 김치냉장고로 들어봤니? 속으로. 촌년이 그런 거 들어봤겠냐? 그럼. 그러니까 저 전화 끝에 있는 부산, 서산에 있는 분들은 뚜껑 열릴 뚜껑. 화가 나는 거지. 네가 나한테 왜 전화한 줄 알겠어. 그래서 카드 들고 전자제품 파는데 간 거예요. 김치냉장고 주시오. 있어요, 없어요? 그때 세상에 나온 게 2000대밖에 없었거든. 시중에 한 대가 없었어요. 그게 TV에 한 줄 광고를 안 했는데 이게 세상에 확 퍼지게 된 게 3달 만에 퍼진 거예요. 누구의 파워? 부녀의 여성의 파워예요. 무서운 파워입니다. 이게 김치냉장고 팀체를 오늘날 세상에 퍼뜨리게 된 결정적인 계기예요. 이 성공 전략이 다 있습니다. 첫 번째 성공 전략은 김치가 쉰다는데 스트레스가 있어서 주부들이. 옛날 같으면 단독주택이었잖아요. 그러면 김치떡 묻으려고 땅파가 묻었잖아. 근데 요즘에는 다 아파트 사니까 김치 쉰다고 김치떡 묻으려고 땅 파면 밑에 집 나오니까 못 파는 거야, 이걸. 못 파잖아. 그러니까 김치는 쉬는 걸 참고 있었는데 다른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그걸 딤체라는 이 냉장고가 해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사실 강자를 이기는 건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려운 일이에요. 좋아, 그러면 항상 강자가 매일 이기진 않잖아요. 약자가 강자를 이기기도 있잖아요.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약자가 강자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조리산 전략인데 내가 강한 쪽으로 적을 유인해야 돼요. 유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적의 약한 부분을 공격해야 돼. 부부싸움 하면 남자들이 도저히 여자 못 이기잖아요.
왜? 전략에 딸려서 그래. 전략에 딸려서 그래. 원래 구사하는 언어 자체도요, 남자들이 하루에 쓸 수 있는 언어는 10,000단어입니다, 10,000단어. 근데 여성은 하루에 25,000단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오늘 내가 이 인간 들어오면 확 해가지고 25,000단어를 써야 되는데 5,000단어 남겨놨어. 박사를 내려고. 그래서 와서 확 하는데 남편이 와서 팍 쓰러져 자잖아요. 왜? 이미 회사에서 10,000단어 다 쓰고 온 거야. 그런 것처럼 여성의 이런 파워들이 있는데 하여튼 약자가 강자를 이기려면 전략적으로 달래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전략? 조리산 전략이에요. 누가 유리한 쪽으로 끌어내요? 내가. 그래서 정면 대결을 절대적으로 피하라 이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너 죽고 나 죽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는 안 죽어. 그때 나만 죽어요. 너 죽고 나 죽고 절대 이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강한 쪽으로 끌어내라. 제품 내가 최초의 이미지를 심어라 이거지. 그러면 약자가 강자를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게 조리산 전략이에요. 두 번째 전략은 36개 중에 7개인데 무중생유 전략이에요. 무중생유. 없어도 있는 것처럼 보여라 이거지. 아무것도 없지만 있는 것처럼 위장하라. 저는 사실요, 기업가들한테 강의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해하진 마세요. 여러분, 거짓말 잘하세요.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사업 잘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거짓말과 비전을 제가 섞어서 하는데 거짓말 이거예요. 여러분, 이건 하얀색이에요. 이거 뭐예요? 거짓말이야. 그죠? 이건 새빨간 거짓말이야. 근데 우리 기업이 예를 들어서 매출액이 1,000억 해요. 그럼 여러분 시장에 대고 여러분 저희 회사는요 내년에 1,500억 할 수 있습니다. 직원들한테. 이건 거짓말이에요. 비전이에요. 비전이에요. 제가 1년에 만나는 경영자가 3만 명 정도 경영자들을 만나는데 강의를 통해서 거짓말 잘하는 사람은 사업 잘하는 거예요. 새빨간 거짓말 말고 희망의 거짓말이야. 비전이에요. 비전. 그게 없어도 있는 것처럼 위장하는 무중생유 전략이에요. 이 사례가 쓰여진 게 옛날 당나라 현종 때 얘기입니다. 안록산이 난을 일으켜요. 안록산이. 그래서 옹구성이라는 데가 포위가 되는데 그 옹구성의 장수가 장순이라는 사람이에요. 중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장수예요. 장순이 탁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도 안록산 군대가 공격이 심하니까 이 친구들이 화살도 다 떨어지고 먹을 것도 다 떨어졌어요. 이제 죽게 생긴 거야 이제. 그때 안록산에 같이 있었던 이 적군이었던 장순이 안록산 군대를 물리칠 전략을 짰어. 그게 바로 무중생유 전략인데 어느 날 하루는 장병들한테 얘기합니다. 야, 지푸라기로 만든 허수아비를 만들어. 지금부터 시작. 그래서 허수아비를 1,000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병사들한테 너네 옷 벗어. 그래서 지푸라기로 만든 허수아비한테 옷을 입혔어요. 사람처럼. 그리고 밤에 달빛이 있는 밤에 일부러 성벽에다 지푸라기에 새끼줄을 묶어서 내려보내기 시작합니다. 1,000개 허수아비를. 근데 저 끝에서 안록산 군대가 보고 있다가 야 저놈들이 이제 우리를 기습하려고 그러는구나. 거기다 밤새 화살을 쏜 거예요. 밤새. 그래서 그 다음날 그 사람들이 안록산 군대가 지켜볼 때 장순 군대가 그 1,000개 허수아비를 끌어올려요. 속은 걸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거기서 획득한 화살이 10만 대가 넘었대요. 그리고 나서 며칠 있다가 이번엔 진짜 병사를 줄에 매달아가지고 내려보냈어요. 쐈을까 안 쐈을까요? 안 쐈어요. 그래서 내려간 군사는 공격하고 오후에서는 며칠 전에 거둔 10만 대 화살로 적을 아주 박살을 낸 전쟁. 그게 바로 무슨 전쟁이냐? 무중생유 전략이에요. 아무것도 없지만 있는 것처럼 위장하라 이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모든 일을 시작하는 처음에는 가진 게 없습니다. 근데 가진 게 있어야 돼. 없어도 그 가진 것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자신감이에요. 자신감이야. 나는 항상 약해. 나는 뭐가 문제 있어. 여러분 그런 법칙 아세요? 나는 왜 이렇게 맨날 돈을 못 벌어. 나는 왜 이렇게 맨날 아파. 나는 왜 이렇게 빚이 많아. 그런 사람들은 계속 빚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괜찮아. 내일 어떤 희망이 있어. 난 잘 될 거야. 이 사람들은 계속 좋은 일들이 온다는 거죠. 그건 정해져 있어요. 그게 끌어당김의 법칙, 뭐 유인력의 법칙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뇌 구조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좋은 얘기를 하죠. 좋은 일들이 와요. 우리 뇌 중에 그런 구상하는 기관이 있어요. 전두엽이라는 데는 이성을 통제하는 기관이에요. 편도는 감성을 통제하는 기관이에요. 전전두엽은 실행을 통제하는 기관이에요. 그러면 여기 편도하고 전전두엽에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야, 넌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그러면 내가 마취가 되는 거야. 난 할 수 있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속여드릴까요? 제가 한번 뇌를? 지금 못 속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속여드릴게요. 손을 한번 내밀어 보세요. 오른손.
제가 이거 방송에서 자주 속입니다. 보신 분 속았을 거예요. 자, 제가 못 속일 거라고 믿지만 속여드려요. 오른손에 지금 익지 않은 살구가 있어요. 살구. 자두 이런 거 신 거 있죠? 갖다 물어보세요. 시작. 입에 뭐가 고여요? 침이 고이죠. 손에 뭐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없는데 침이 고이는 건 뭐예요? 뇌를 속인 거예요. 우리 뇌는 속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즐거운 생각을 하죠? 즐거운 거예요. 기분 나쁜 생각을 하면 기분 나쁜 상황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뇌 속에 그렇게 구조가 돼 있어. 그래서 어떤 사람들 보면 별로 좋은 일도 아닌데 항상 얼굴이 밝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나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맨날 지질이 꿍작을 하거든. 오다가도 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은 충분하게 갖고 있는 게 없지만 미래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다고 그러면 얼마든지 내 걸 갖고 올 수 있다 이런 얘기 아시겠죠? 네. 이 무중생유 전략을 가장 잘 쓰는 사람이 전 세계 500개 사례를 제가 조사했는데 그 중에 정주영 회장이에요. 이걸 제가 영어로 맨땅에 헤딩하는 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양반이 참 대단한 분이에요. 저는 그 존경하는 기업인들이 몇 분 있습니다. 정주영 회장님, 이병철 회장님, 뭐 김호중 회장님 이런 분들이에요. 그분들 때문에 한국이 이렇게 잘 사는 거예요, 사실은. 이 정주영 회장님은 그런 게 굉장히 뛰어났어요. 이분은 마취의 도사야, 마취. 뇌를 마취하는 거야. 할 수 있어. 그럼 해냈어요. 그 당시 이 정주영 회장님의 꿈이 뭐였냐면 조선소를 만드는 일이었어요. 주변에서는 야, 그 말도 안, 네가 아무리 정주영이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랬어요. 한국이 철강이 나냐, 무슨 기술이 있냐. 근데 이분은 왜 그랬냐면 자동차를 만들었거든, 그때 이미. 자동차는 철강이 필수거든. 철강 만들면은 배, 조선, 이것도 필수야. 야, 이쪽의 사업을 좀 키워보자. 그러니까 불가능에 도전을 한 거예요. 그때 필요한 돈이 약 6,300만 달러였어요.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외자를 가져야 될 게 약 4,300만 달러의 외자를 갖고 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빚을 얻으러 이제 외국으로 나간 거예요. 나가서 버클레이즈 은행, 영국으로 갑니다. 버클레이즈 은행에 가는데 그때 전문가들이 뭐라 그러냐면 은행에 바로 가지 마시오. 은행에 바로 가지 말고 조선에 관해서는 추천을 해주는 컨설팅 회사가 추천을 해줘야 되는데 그 사람을 찾아가시오 그랬어요. 그게 누구냐면 AMP 애플도의 롱바텀이라는 회장이에요. 그 사람을 찾아갔어.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온 현대그룹의 회장 정주영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 차관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서류를 딱 봤더니 롱바텀이 한마디로 딱 했잖아요. 너 돈이라는 건 빌려가면 갚아야 되는데 내가 볼 때 당신들은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것 같다. 못 해주겠다. 어떻게 믿고 해주냐. 그때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정주영 회장이 주머니에서 500원짜리 지폐를 꺼냅니다. 그래서 하는 소리가 뭐냐면 자, 이 지폐를 잘 보시오. 우리는 세계 최초로 철로 된 배를 만든 민족이요. 세계 최초로. 당신들보다 우리가 300년이나 앞섰어요. 그 얘기를 듣고 롱바텀 회장이 딱 반한 거예요. 한마디. 그래서 추천서를 써줘서 결국엔 차관을 원래 4,300만 달러가 필요한데 5천만 달러 받았어요. 정주영 회장만이 가능했던 거지. 없어도 있는 것을 위장하는 건데 자 여기 보자고요. 이 거북선 누가 만들었어요? 이순신 장군이 만들었죠. 이순신 장군하고 정주영 회장은 무슨 관계예요? 무슨 관계냐고. 아무 관계 없잖아. 이분이 이주영이라면 얘기가 돼. 할아버지 어쩌고 그래서 이분이 대단하던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만들었다가 아니고 이걸 누가 만들었어? 우리가 만들었다. 이게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계에서 배 하나 만드는 거 최고라 이거지. 그거 되는 거예요. 없어도 있는 것처럼 위장하는 게. 세계 기록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조선소 만들면서 배를 만들고 세계 최초로 이게 현대중공업이 워낙 장사가 잘 되니까 우리 도쿠라는 거예요. 도쿠. 배를 만들고 그 다음에 띄워야 되는데 배는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띄우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배를 만드는데 보통 한 3, 4년치가 물량이 다 잡힌 거예요. 워낙 장사가 잘 되니까. 그래서 현대중공업이 최초로 한 게 맨 땅에다 발을 만들기 시작했어. 세계 최초로. 띄울 때 어떻게 띄우냐면 배라는 게요. 띄우다 가라앉으면 무슨 바가지처럼 털어서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가라앉으면 끝이야. 그때 세계 최초로 한 게 이 바지선이야, 바지선. 바지선으로 배를 실은 거예요. 세계 최초입니다, 이거. 세계가 놀랐어요. 해놓고 여기 밑에 있는 게 바지선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띄웠냐면 바지선을 가라앉혔어요. 그러니까 배가 뜬 거죠. 세계 최초. 이런 일들이 미래를 결정하는 것들이에요.
없지만 미래를 희망차게 만드는 것들. 자, 그 다음에 그 암도진창 전략이 있어요. 아무도 모르게 진창을 점령하라는 건데, 항우하고 유방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초안지에 보면. 항우가 이제 유방을 쫓아냅니다. 유방이 도망가서 숨는 데가 촉이라는 나라에 숨어요. 거기서 숨어서 이제 그 나라를 건너갈 때 나무다리를 놓고 건너가는데, 건너가서 나무다리를 불질러 버렸어. 왜 그러냐면, 나는 유방 너 항우를 향해서 공격하지 않을 거야. 너도 나를 위해서 공격하지 마. 우린 이제 끝이야. 그 사이에 항우의 뒤를 돌아서 항우를 공격한 거예요. 이게 암도진창 전략이에요. 암도진창. 아무도 모르게 진창을 넘어서 가라. 그 전략을 쓴 회사가 LG전자입니다. 자, 여러분, 러시아에 팔아야 될 게 에어컨이겠어요? 난로겠어요? 난로겠죠? LG전자는 러시아에 에어컨을 팔고 있어요. 그 추운데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러시아에 여름이 있는 거예요. 러시아 사람들은 추위를 잘 참는데 여름은 못 참아. 추위 하도 술을 먹어서 보드카면서 코가 빨개잖아. 그래서 이 시장에 무려 35%를 점유하고 있어요. 중동에 난로를 파는 회사가 있어요. 이거 역시 한국 회사예요. 중동에 1년에 여러분 120만 대씩 팝니다. 대단한 거예요. 중동에 난로를 파는. 이게 바로 암도진창. 남들이 갖고 있지 않은 정보, 남들이 가지 않은 곳에 가라 이거예요. 고정관념은 최대의 적이에요. 고정관념이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금선탈각이에요. 금선탈각. 이 선자가 매미선자입니다. 매미가 껍질을 벗듯이 감쪽같이 위기에서 벗어나라 이거예요. 이거 역시 유방이 항우한테 포위가 돼 있을 때인데, 유방의 부하인 기신장군이 그래요. 왕이시여, 왕의 옷을 벗어서 저를 주세요. 그래서 기신장군이 유방의 옷을 입고 가짜로 항복을 합니다. 그 사이에 항우가 와서 유방을 잡는데, 유방은 그 사이에 변복을 하고 도망을 갔어요. 감쪽같이 매미가 껍질을 벗듯이 위기에서 벗어나는 전략이 금선탈각인데, 유방은 그 위기를 벗어나게 되죠. 이거를 제일 잘하는 회사 역시 한국 회사예요. 삼성전자입니다. 여기는 속도가 생명이에요. 다른 나라 회사들 볼 때 여기는 굉장히 빠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모토로라나 노키아에서 1월 달에 핸드폰을 만들어내면 삼성에서 그걸 보고 연구해서 6월 달에 만들어내요. 모델을 바꾸는 거죠. 그럼 그걸 보고 노키아나 모토로라가 6월 달에 삼성이 만들어놓은 걸 보고 12월 달에 제품을 다시 만드는 거예요. 12월 달에. 그럼 다시 이 사이클이 이제 유지가 된 거예요. 근데 어느 때부터 삼성이 모토로나 노키아가 1월 달에 만들어내고 준비해서 6월 달에 내놔야 되는데 이 친구들이 이걸 3월 달에 내놓은 거예요. 핸드폰을. 근데 옛날처럼 모델만 틀린 게 아니라 여기에다 디지카메라를 붙인 거예요. 디지털 카메라. 그러니까 모토로나 노키아가 이거 보고 기절할 거 아닙니까? 야, 우리 지금 내놔봐야 소용이 없네. 왜? 디칼 붙였거든. 여기서 디칼 붙이자 3월 달에 연구해서 9월 달에 나오려고 디칼 붙이는 사이에 삼성이 6월 달에 거기에 MPC를 붙이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전자제품 시장에서는 삼성을 보면 패닉에 빠진다는 거예요. 공포야, 공황이야, 공황. 쟤들은 당할 수가 없다 이거지. 그게 삼성을 오늘날 있게 하는 아주 중요한 경쟁력이 됐었죠. 그런 메시지를 준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이 삼성의 이 스피드와 그리고 삼성은 다른 데보다 최고의 대우를 해줍니다. 왜? 수익을 낸 사람한테, 낸 사업부서한테 돈을 더 줘요. 똑같은 삼성전자라고 똑같이 주지 않아요. 그룹 계열사라고 똑같이 주지 않아요. 상여금 다 틀려요. 그 중에 누구한테 집중적으로 주냐? 수익을 발생시킨 쪽에 집중적으로 줘요. 저는 이게 자본주의 시장의 꽃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있어요. 지금 제가 삼성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아주 위기 상황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삼성의 위기면 한국도 굉장히 위기가 될 수 있어요. 이 위기를 넘어가려면 삼성이 지혜롭게 해야 될 겁니다. 자, 마지막에 미인계. 미인계 아시죠? 이게 36대 전략 중에 31번째 얘기예요. 31번째. 이 미인계 얘기가 어디서 나왔냐면,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여자분들이? 이게 오나라와 월나라 전쟁 때 일어난 일이에요. 그걸 오나라 월나라 5월 동주란 얘기도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얘기가 와신상담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전쟁 중에 오나라와 월나라 전쟁 중에 월나라 왕이 오나라한테 붙들려 가요. 종 생활을 합니다. 풀려나서 뗄나무에서 잠을 자고, 그리고 곰의 쓸개를 넣고 항상 핥았대요. 왜? 내가 그 복수를 잃지 않겠다. 그러려고. 근데 요즘 생각해보면 굉장히 건강해졌을 것 같아요. 쓸개를 항상. 그래서 월나라 왕이 돌아와서
복수를 계획하는데 그 복수가 뭐냐? 그게 미인계예요. 자기네 나라를 여러 나라를 다 뒤집니다.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를 찾아내요. 그 여자가 서시라는 여자예요. 서시. 서시라는 여자인데 이 그림이 서시의 치머라는 그림인데 보면 그림 밑에 여기 안 나옵니다만 물고기가 가라앉아 있어요. 물고기. 여기 고사에 보면 무슨 물고기냐면 하루는 서시가 빨래를 하러 갔는데 빨래터로 냇가에 있던 물고기가 헤엄을 치다가 서시가 하도 아름다워서 헤엄치는 걸 잃어버려서 가라앉았다 이 소리야. 그럴 정도로 이 사람들은 이게 좀 세긴 한데 그 정도로 예쁜 여자야 서시가. 그래서 이 올나라 왕은 서시를 교육을 쫙 시켜서 오나라 왕한테 선물로 줍니다. 이렇게 두 가지 미션을 줘요. 첫 번째, 오나라의 최고의 충신인 오자서를 죽여라. 장군이거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예 나라를 망해버려라. 말아먹어라. 그래서 오자서는 죽게 되고 나중에 오나라는 무너지게 되죠. 그걸 경국지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망할 정도로 아름다운 여자란 얘기죠. 이게 미인계예요. 근데 요즘은 미인계를 쓰면 안 됩니다. 요즘 미인계 쓰면 다 망해요. 왜 그럴까요? 구매 중심에 누가 있어요? 여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자가. 요즘은 뭘 써야 되냐면 미남계를 써야 돼. 구매 의사 결정의 80%를 여성이 해요. 백화점 같은 경우 구매 의사 결정의 90%를 여성이 합니다. 결정해버려요. 다. 남자 양복 사는데 요즘 백화점에서 주는 선물이 뭔지 알아요? 세제 줘요, 세제. 남자 양복 사는데 그 양복 누가 사? 여자가 사거든. 제가 직장인 강의할 때 가끔 조사해 볼 때가 있어요. 양해를 구하고 결혼하신 분들 지갑을 열어보게 합니다. 그러면 여자분들 평균 지갑에 얼마 들었냐면 30만 원 정도 들어있어요. 수표 3장 촥촥촥. 남자 지갑을 열어보게 하면 평균 2만 5천 원. 2만 5천 원.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뭐 부부간은 아니지만 왜 남자한테 이렇게 안 줍니까? 그랬더니 남자란 인간은 주면 다 써요. 맞죠? 그 돈을 누가 다 써? 그 돈을 누가 다 쓰냐고. 여자가 다 쓰잖아요. 남편 월급 관리 누가 해요? 여자가 하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미인계를 쓰면 안 되고 미남계를 써야 된다. 미남계를 써야 된다 이거예요. 그 실사례가 퓨마라는 회사예요. 퓨마. 이 회사는 기존 타겟이 이렇게 한물 간 아저씨들이에요. 조기 축구 하시고 이런 분들. 소주를 하도 마셔서 코가 빨개졌잖아요. 이 회사의 매출액이 100억밖에 안 됐습니다. 얼마? 100억. 한국 전체가 100억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1999년, 2000년부터 수많은 방송과 신문에서 떠들었던 게 뭐냐면 당신이 하는 일이 술 파는 일이 아니고서는 100% 남자가 고객이 아니고서는 타겟을 여자로 바꾸라고 그랬어요. 제가 수십 차례 떠들었어요. 수백 차례 떠들었어요. 이 회사가 타겟을 여성으로 바꿨어요. 여성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미남계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때 최고의 미남, 2001년, 2002년도 최고의 미남이 안정환이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한국의 여자분들은 이 축구하는 걸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미팅 나가다 보면 미팅 나가서 꼭 이렇게 그 벤치 맞는 게 세 얘기가 있었는데 세 번째가 뭐냐면 거기에 가서 여자들이 싫어하는 얘기를 하는 건데 세 번째가 군대 얘기야, 군대. 두 번째가 축구 얘기 들어보셨네. 제일 싫어하는 거 군대 가서 축구한 얘기. 그 계속 하니까 그냥 미팅에서 잘리는 거죠. 근데 이때부터는 달라졌어요. 미남계를 써서 이 회사가 매출이 2000년도에 매출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100억밖에 안 됐어요. 2년 만에 얼마나 변하는지 보세요. 1000억으로 변합니다. 1000억. 이게 여성의 파워예요. 미남계의 파워라고. 앞으로 세상은 이렇게 변한다 이거죠. 그래서 구매를 누가 결정하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36개 전략 중에 5개 전략을 말씀을 드렸어요. 5개 전략. 이거는 현재 상황에서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전략들이에요. 얘기할 때도 항상 전략을 얘기하셔야 돼요. 제가 마무리를 하면 여기 나오는 근육질의 남자가 누군지 아시나요? 아놀드 슈워제네거. 아시죠? 터미네이터 나고 막 이랬던 남자 있어요. 이 아놀드 슈워제네거가 어렸을 때 꿈이 있었습니다. 오스트리아 사람이에요. 아버지를 따라서 미국의 캘리포니아주로 이민을 왔는데 와서 보니까 너무 못 사는 거야, 집이. 너무 못 살아. 그래서 이 어린 아놀드가 초등학교 때 무서운 꿈을 꿉니다. 나는 앞으로 3가지 인생에 대한 꿈을 갖겠다. 첫 번째, 나는 영화배우가 되겠다. 두 번째, 나는 케네디 대통령 가문의 여자와 결혼하겠다. 세 번째, 나는 2005년도에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되겠다. 이 꿈을 꿔. 아놀드가 우리 나이로 지금 61세입니다.
한국 나이로. 그러니까 거의 45년, 50년 전에 그 꿈을 꾼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첫 번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영화 배우가 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그때만 돼도 뭐 아랑드롱 이런 사람들이 아주 영화 스타였기 때문에 이 머리 큰 사람으로는 영화 배우가 못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 양반이 15살 때부터 보디빌딩을 시작을 했어. 그래서 몸을 자기 머리보다 더 키웠잖아. 그래서 세계 챔피언을 13번을 먹습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그 당시 영화계에서 야, 근육질의 남자 좀 찾아와봐. 그래서 아놀드가 딱 캐스팅이 됐어요. 그 영화 배우가 된 거예요. 두 번째 꿈이 뭐예요? 케네디 가문의 여자가 결혼하는 거지. 아놀드 슈워제네거가 결혼한 여자가 마리아 슈라이버라고 하는 CBS 앵커문인데 굉장한 미인이에요. 이 여자가 누구냐? 케네디 대통령 누이의 딸이에요. 케네디 외조카예요. 세 번째 꿈이 뭐예요? 주지사. 2005년도에 주지사가 되는 건데 아놀드 슈워제네거는 2003년도에 주지사가 돼버렸어요. 저는 이 얘기를 책에서 읽고 소름이 쫙 끼치는 걸 느꼈는데 이 꿈에 대한 메커니즘을 알았다는 게 전 무서웠어요. 이 사람의 최종의 꿈은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되는 건데 주지사가 되려면 주지사가 될 수 있는 여건이 있는데 그게 케네디 가문하고 결혼하는 거야. 미국 최고의 가문이거든. 돈 많다고 못합니다. 미국 최고의 가문. 미국 최고의 가문으로 가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집에서 낳든지 그 집하고 혼인해야 돼. 근데 이거 두 번째 방법을 택한 거죠. 어떻게 미국 최고의 가문하고 결혼하게 됐냐? 아주 유명한 영화 배우였고 선행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선행을.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걸 벽에 놓고 봤대잖아, 계속. 정리하면요,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꿈을 누구라도 다 이룰 수가 있어요. 뭐든지 이룰 수가 있어. 조건이 하나가 있어. 뭐냐면 이게 있어야 돼. 뭐가? 전략이 있어야 돼. 아시겠어요? 근데 우리가 전략을 가질 수만 있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꿈은 이룰 수가 있다. 여기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